네, 다음으로는 프롭테크를 통한 부동산 중개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키큐 플러스 조윤경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발제에 앞서서 그 의외로 김재환 교수님하고 저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겹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저희가 뭐 오기 전에 이제 뭐 발제 내용을 맞추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관점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부동산을 전공하시던 아니면 이제 우리 모든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화두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모든 것이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면은 도시 계획자, 제일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모이고 공무원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자대고 그림을 그려서 도시를 계획하는 거였죠. 근데 그런 탑다운 방식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느냐, 이제 여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뭐 아까 상품 뭐 이런 이제 마케팅 쪽도 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적 철학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도시 역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공급하던 것에서 이제 점차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거에 부합하는 도시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더 진일보를 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할 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금 펼쳐졌다고 하면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약간 펼쳐지기 이제 이 직전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시티에서 특히 우리 이 도시를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시장에서 수용되는 것이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시장을 구성하는 우리의 요구, 니즈에 부합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제공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도시를 설계하다가 공급자가 조금 사용자를 고려해서 도시를 설계하다가 이제는 사용자가 도시를 설계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인 사용자가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개념, 현황, 발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과제와 기대 효과 같은 것을 좀 던져서 이제 저희 발제가 다 끝난 후에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어떤 모델의 개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김재환 교수님께서 약 한 40분이 넘게 발제를 해주시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흡수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뭐 하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그 시티라는 게 결국은 왜 필요하냐,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체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가능해졌냐?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분야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뭐 여담이지만 AI 기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AI는 뭐 50년대 이전부터 있었는데 뭐 그때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다 안 받았다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빅데이터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AI가 구글의 우리 그 알파고, 그러니까 바둑을 이겨버렸죠. 그 바둑, 사람이 바둑 두는 걸 이겨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이제 기술로서 해결해야 될 도시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구의 절반에 좀 못 미치지만 절반 가량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거대 도시나 대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전 국토에 이 거대 도시만 있냐? 많은 인구가 산다고 해서 여기만 중요하냐? 이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과거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효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거주하고 보다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학문적 분야에서 어떤 뭐 도시 경제나 부동산 분야에서 어떤 도시 인프라의 도시 어떤 서비스의 수요가 있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인구나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요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하면 여기가 당연히 도시 문제와 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전국토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소도시나 중도시에 아마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인구가 집중돼서 발생하는 여러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이쪽은 인구가 유출돼 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도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너무 그 대도시 위주로만 고민해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른 양상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 모델에는 뭐가 있느냐? 이 그림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의 학자가 하신 건데 가장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문제, 이제 모빌리티 문제, 뭐 리빙,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거버넌스, 경제, 이 모든 거를 IoT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구성하는 사람, 사용자, 서비스, 데이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스마트 리빙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 제가 2020년 스마트 시티 종합 포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국가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진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말씀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련이 많은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드론, 뭐 AR이나 VR, 뭐 지능형 로봇,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워터 그리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Io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친숙하지 않은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AR이나 VR은 이제 가상현실, 그러니까 즉 가상현실이나 현재 있는 현실에 가상현실을 덧붙이는 것들인데, 요게 저희 그 부동산이나 도시경제 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을 이제 그 스마트 트윈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직접 그곳을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거나, 우리 그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답사잖아요. 임장.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지 않으면 감이 안 잡혀요. 내가 어떤 산을 사고 싶은데 지적도상에서는 평면이잖아요. 어떤 일단 모양의 예쁜 네모난 산인데 가봤더니 경사도가 70도예요. 쓸 수 없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컨대 그런 거고, 도시 부분도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현황을 이 AR이나 VR을 이용해서 스마트 트윈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를 이제 가상 도시를
이제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똑같은 쌍둥이 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많은 이 분야에서 많은 서비스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요즘에는 조금 한풀 꺾였지만 한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곧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블록체인은 그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부분인데 어떤 지금은 나의 핵심 정보, 어떤 중요한 공적 정보를 공적인 서버에 넣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암호를 깔아요. 뭐 방지 정책을 막 넣어가지고 그게 새어나가지 않은데 막 종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런 사안들은 창이 날카로우냐 방패가 단단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방패가 단단해서 뚫리지 않지만 어느 날은 창이 더 날카로워서 뚫릴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그룹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그 장부를 그러니까 똑같은 장부를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조해서 진위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뭐 중개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중개업 등기법에 우리가 이제 공적 장부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현상과 공적 정보가 일치해야지만 권리관계를 인정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좀 더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부를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너가 우리의 이제 이런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은 좀 더 이제 수익이 생길 거야.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나눠줬던 것이 사실은 이제 본말 전도가 돼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가상화폐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적 정보를 나눠 갖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단순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패단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분야에서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막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의 사물이 이런 것들과 이제 온라인 상태가 되고 어떤 이제 지정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쪽인데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모든 기술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빅데이터 분야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접근 방법이 쉽지 않은 거는 말이 이제 빅이잖아요. 근데 빅이 아니고 사실은 굳이 받으면 휴즈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양의 어떤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이나 개인 단위로 구축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정부가 이런 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트윈 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또 몫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앞에 이제 발제해 주신 김장 교수님 좀 더 사회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술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어떤 기술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해보면은 일단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4단계의 큰 기술 그룹이 있다 쳤을 때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가 허브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가서 이제 소프트 개발자로 간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센싱이나 컨트롤은 이제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시장 수용성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 디지털을 아날로그 전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스마트 시티라고 쳤을 때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 구축해야 스마트 시티가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이 좀 높지 않다. 이거는 뭐 초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부가 끌고 나간다고 해도 작은 도시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재원이 붙기 힘든 도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이 어려울 텐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뭐 한 10,000%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 시티를 뭐 시장 수용 높인다, 뭐 활성화한다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필두로 한 데이터 3법이 될 거예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외부에 유출돼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든 누가 하든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모든 데이터가 모여야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 입장도 그래요. 내가 양질의 서비스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데이터가 악용돼서 내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요 엣지 컴퓨팅 기술인데 일단 내가 받는 서비스에 필요한 일련의 데이터는 어떤 이제 이 허브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일단 부분에 그 공간에 붙어 있는 허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돼서 여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는 기술인데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도 이거 지금 다 충분히 10,000% 구현 가능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티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게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가 올라왔을 때는 데이터 추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처리는 이제 AI 기술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빅데이터와 AI는 짝꿍이다. 그렇잖아요. 빅데이터의 특징이 막대한 양과 어떤 데이터 성질의 다양성이잖아요. 과거에는 데이터로 하면 뭐 숫자로 엑셀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된다 했을 때 이제는 이제 CCTV가 찍는 동영상, 음성 모든 것들이 데이터의 성질로 들어오고 그런 막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AI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이 전 과정에서 보안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부분에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현재는 개발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를 뭐 이제 쳐가지고 어떤 이제 그거를 실행을 컨피그를 시켜가지고 뭐가 이제 이루어지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담은 앱이나 웹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로 됐는데 이제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좀 바라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앱스토어라고 이제 뭐 애플이든가 뭐 구글이든가 이런 앱스토어를 가보면은 물론 거기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많은 앱이 있지만 사실 그 스타트업의 개발을 하신 그분은 사실은 모든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과거에는 기술이나 자본력이 있어야만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AI 뭐 스마트 하우징이라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에서도 보면은 뭐 당장 2, 3년 안에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결국 향후에는 굉장히 간단한 개발자 도구를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소비자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성을
직접 플라스틱을 만들어라. 그럼 지금은 성의 도면도 그려야 되고 플라스틱도 직접 이렇게 녹여가지고 어디 틀에다 넣어가지고 성을 만들어야 되지만 만약에 모든 개발이 돼서 블록을 들이고 성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지금은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그래도 5년, 10년 후에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도시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 모델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분야별로 과거에는 좀 단절돼 있었다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융복합을 일으키고 데이터로서 통합을 이루어서 종합적인 데이터 허브, 얘가 사실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개발할까. 여기 민간 개발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문 개발자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약간의 내가 인식한 도시 문제, 불편, 그걸 해결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뭐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을 개발하니 뭐 용감한 형제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뭐 그분들이 어제 뭐 대기업에서 뭐 또는 정보기관에서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가려운 어떤 부분의 서비스를 찾아서 그걸 플랫폼화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어떤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좀 제가 따온 건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나중에는 점점 지능형으로 도시 관리를 할 거다. 점점 이제 데이터로 이제 모든 거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도시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어떤 만져서 데이터 검증해서 어떤 서비스 액션을 주고 다시 그것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런 순환 체계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스마트 방범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작년 말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방범 쪽에 수요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는데 근데 간단한 건 그거예요. CCTV를 조금 AI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영상 정보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나중에 좀 더 시장 수용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기존 CCTV 영상을 이제 새로 CCTV를 고가의 CCTV를 교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로나 이동체인데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수요 응답형 버스 같은 게 지금 가장 좀 많이 이제 유명한데 근데 이게 약간 서비스가 애매해요. 저는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한참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없는데 버스를 계속 노선을 돌려야 되는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데 수요자가 원하면 정해진 데에 간다.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좀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타기 1시간 전에 콜센터로 예약 전화를 해서 버스가 마을 앞에 정해진 어떤 정류장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엄청 스마트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문제나 컨셉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뭐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이거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이제 뭐 어쨌든 에너지를 좀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탄소가 저감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 화두기 때문에 뭐 자가용 태양광이라든가 스마트 미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그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경보가 굉장히 그 큰 지역 단위로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실험을 해봐요. 미세먼지 경보가 일단 문자로 와요. 이제 뭐 저는 서울시에 강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구에서 막 문자가 와요. 그러면 집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돌아가는 걸 봐요. 그러면은 지금 미세먼지가 나쁘면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제 숫자 읽는 거 귀찮으니까 공기청정기가 이제 색깔로 세팅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빨간색으로 안 변해요. 경보는 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말이 강남구지 약간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뭐 제법 공기가 막 뻐꾸기도 울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괴리가 있긴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아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 현실인데 실제 공간 데이터를 공간 정보와 연계해 가지고 이제 똑같은 쌍둥이 도시를 가상 세계에 구축을 해서 거기서 뭐 각종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거나 또 우리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는 뭐 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시의 어떤 그 특정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을 경우에 도시의 어떤 그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좀 부하가 걸릴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개 혁신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이제 다른 국토부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공유주차, 스마트폴, 자율항행 드론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막 이제 LED 등을 깔아가지고 보여주니까 비주얼적으로 좀 나아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은 저희 그 사실은 스마트 베뉴 저희 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왕 기다릴 때 스마트한 정보도 주고 어떤 대피소로 활용하자라는 건데 요거는 공무원분을 만났는데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좀 약간 퀘스천을 달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다고 그랬더니 왜 옆에 정류장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막 이러는데 정류장은 많으니까 이걸 다 깐다고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이 모든 사업이 지금 시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좀 민원이 발생할 소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해결하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시장에 파급력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주차,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많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자율항행 드론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3단계인 것 같아요. 국가 시범 도시 상태에서 기존 도시에서 노후 도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가 시범 도시 단계고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많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는 이제 아까 그 전체 스마트 시티의 범위에서 스마트 시티 리빙에 해당하게 되는 하우징, AI 스마트 하우징이라는 것인데 이제 국토부와 산자부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 소속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주체들이 이걸 사용했을 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건강한 삶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요 분야에서 제가 12월에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작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생활가치 서비스가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 안전방범 지원 서비스가 가장 관심이 많다. 빨리 선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을 좀 분산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적 지원금도 좀 필요하고 건축 기술이 이에 부응해서 개발할 필요도 있고 어떤 기존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모델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일단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어떻게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일단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도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 그걸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가 핵심 가치가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그런 것들이 유사 대체 경쟁하는 것들과 내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어떻게 내 서비스 진입장벽을 만들 것인가, 내부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게 된다면 새로운 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핵심 가치는 어떻게 발굴하느냐. 일단 이런 어떤 키워드 검색 같은 거를 해보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는 아무래도 이런 많은 이제 이런 그 기술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분야는 거의 정부에서 주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 투자나 정부 보조금이 많은 게 현실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게 보편화 되려고 그러면 결국엔 민간이 이걸 주도해서 가야 되고 이제 민간이라는 건 지금에 있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분이라도 서비스를 발굴한다면 민간인 스타트업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투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에 누가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거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도시라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 적용돼도 문제가 없을까, 공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 구축 방향에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개발 과제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존 설비 기기와 연동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드라이브를 해야 하여튼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새 장비 새 기기로 하면 오류도 적고 좋아요. 새 거 자꾸 갖다 쓰면 깔면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도시는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도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 도시를 복구한 지 이제 약간 약 80년 정도 짧게는 50년 이렇게 된다 쳤을 때 대부분이 50년 이상 사용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냐는 거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인데 이것도 너무 법적인 부분에서 양보해라 이런 거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노력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문제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인데 이것도 계속 저희 화두로 제가 제안을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때로는 기술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막 팬시하게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자제하면서 기술의 구현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우리는 시장 안착과 수요자 맞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대 효과고요. 이것으로 이제 저도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